(2024)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온라인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 한국협회는 농업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국제기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준비한 행사의 식순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FAO 국제기구 진출 특강을 진행해 주실 FAO 아태지역사무소 이문슬 YPO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문슬 YPO는 대표적인 농업 분야 국제기구인 FAO, WFP, 이파드에서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더욱 생생한 진출 경험담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영 프로페셔널 오피서로 근무하고 있는 임윤슬입니다. 저는 2018년 오아시스 인턴십을 시작으로 유엔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대학 시절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다니면서 유엔 입성을 꿈꿔왔기에 오늘 이렇게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입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길 바랍니다. 유엔 진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하는 FAO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O는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의 전문 기구로 제로 헝거, 기아 종식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AO는 식량과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FAO의 활동은 크게 4가지 목표, 이른바 4Values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영양,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수립합니다. Better Production, 더 나은 생산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체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급하거나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Better Life, 더 나은 삶은 농촌 지역의 소외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통해 빈곤 완화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etter Environment, 더 나은 환경에서는 FAO,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생물 다양성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FAO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기술 혁신, 그리고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해 국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Climate Change and Resilience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를 뜻하고 Resilience는 회복력을 의미하는데요. 기후변화는 농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이는 수확량 감소와 더불어 식량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팀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또 세계가 공동으로 목표로 하는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이하 유지를 위해 탄소 배출 절감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요구하는 리포트와 요건들을 각국이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AO는 전 세계의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 중 하나는 제가 어떻게 FAO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일 텐데요. FAO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유엔의 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이라는 공식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YPP는 유엔에서 신입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유엔 사무국을 비롯해 몇몇 유엔 전문기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FAO의 경우 매년 전 세계에서 약 5명에서 10명 이내의 인원을 채용하며 이 인원은 FAO 전체 활동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엔도 세계 정부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 YPP 프로그램은 세계 정부의 공무원 시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긴 채용 과정을 거쳐 올해 초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FAO 방콕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먼저 서류 심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기준에 부합해야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면접인데요. 면접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AO의 경우는 면접과 동시에 또 제2외국어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엔의 공식 언어 6개 중에서 영어를 제외한 언어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언어 시험은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2외국어 담당 면접관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던지고 선택한 언어로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채용이 확정이 되면 유엔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YPP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경력을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기회지만 너무 적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엔 식량과 농업 관련 기구는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FAO 외에 2가지 기구가 더 있습니다. IFAD는 제가 FAO에 근무하기 이전에 일을 했던 기구인데요. 농촌 빈곤 감소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유엔 전문 기구로 주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농민과 농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AO가 보다 정부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면 IFAD는 조금 달리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실행에 집중하며 농업과 관련된 개발 금융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WFP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구는 보다 현장 중심적인 기구로 기아 퇴치와 인도적 긴급 식량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WFP는 기아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긴급 식량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취약 지역에서 식량 공급망과 식량 배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분재, 경제적 위기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식량 문제와 유엔 식량기구들의 관심이 많았던 덕분에 20대 때 이 세 기구 모두에서 근무해보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저의 꿈의 시작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생 때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아이들이 다가와서 저를 쳐다보고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먹을 것들을 주었는데 허겁지겁 먹고 신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적어도 나는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진 않았는데 내가 몰랐던 세상의 한편에서는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세상에는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식량기구 진출을 생각해보게 만들었고 그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도 저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농업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이후 WFP 동티모르 국가사무소에서 식량 공급망 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외교부에서 잠깐 동안 근무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석사과정에서 지속가능 식량과 농업 정책을 전공을 했고 졸업 즈음에 이프아드 본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 처음 발을 디딘 계기는 인턴십을 통해서였는데요. 유엔에서 채용되는 것이 솔직히 말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한 포지션에 공고가 뜨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의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인턴십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엔이 자체적으로 공고를 낸 인턴십에 지원하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유엔 기구가 협력해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유엔 국제기구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저는 당시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FAO 몽골 국가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경쟁을 통해서 지원자가 선발이 되고 이후에 국제기구와 화상 면접을 통해 최종 배정이 됩니다. 이는 FAO와 같은 국제기구가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는 인턴십보다는 훨씬 경쟁률이 낮아 첫 발을 내딛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턴십은 단순히 업무 경험뿐 아니라 유엔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에서 첫 국제기구 경험을 쌓으면서 FAO의 업무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낯선 환경, 타지 생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가 생각보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은 이 분야가 나와 맞는지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현재도 운영 중이며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FAO 인턴십을 마친 후에 저는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WFP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FP는 FAO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혜자들을 직접 만나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더 많은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는 열망으로 WFP 동티모르 국가사무소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당시 채용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요. 당시 운영되던 KIDB라고 국제개발협력봉사단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봉사단원 신분으로 WFP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지원한 지 약 1년 후 KIDB 프로그램은 운영이 종료되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코이카나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통해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생 UN 봉사단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학생 UNB는 비교적 적은 경력으로도 국제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 더 경력을 요구하는 청년 UNB 또는 전문 UNB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B 역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경쟁률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동티모르에서 근무할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정말 많은 지방 정부를 저 WFP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수혜자들을 직접 보고 또 현지 정부 사람들과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시간들입니다. 석사 과정을 마칠 즈음 저는 이프아드 국제농업개발기금이라는 기구에서 오퍼를 받아 본부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석사 과정 중 이프아드 인사 페이지 로스터에 제 이력서를 등록을 해두었었는데요. 이후 이프아드 측에서 연락을 주셨고 운이 좋게도 컨설턴트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채용은 각 기구의 채용 사이트에서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채용이 되어서 UN 기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특정 포지션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로스터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연락이 온 경우라 굉장히 운 좋게 채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는 정말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니까 정말 많은 곳들의 문을 두드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본부에서의 업무는 보다 글로벌 레벨에서의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고 다양한 행사와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나온 커리어들과 저의 경험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UN 진출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영어는 얼마나 또 잘해야 되냐고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UN 시스템 안에 있는 각 기구들인데요. 정말 많죠. UN 시스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러 기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 문제에 관심이 있고 세계 식량 안보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전공을 공부를 해서 UN 식량기구에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국제 보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일을 하는 WHO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듯 여러 기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든 UN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사실 유엔에서 낸
공고에 지원을 할 때 특정하게 요구하는 영어 성적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채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할 경우에 한국에서 요구하는 특정 영어 성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특별한 성적은 없고요. 하지만 면접과 업무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진출의 필요 여건 5가지를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지식은 꼭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관 경력 및 경험이 필요합니다. 유엔에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묻는 게 관련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면접을 볼 때 주로 이제 미래형으로 질문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유엔에서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면접들 중에는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보았는지 또 이러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 경험을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유관한 경력과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인턴십 같은 경우는 보통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나 혹은 학교에서 본인이 공부했던 과목들 그리고 또 본인이 읽었던 책들에서라도 관련된 지식과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영어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외국인들과 함께 영어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프라인으로 진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어학 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어나 어학 때문에 국제기구 진출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사실 언어 역시도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계속 꾸준히 디벨롭 하시면은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 같은 부분은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영역이겠지만 국제기구가 전 세계의 사람들과 국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만큼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체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 출장이 잦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마음가짐과 건강한 신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직원의 핵심 역량 같은 부분도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페이지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의사소통, 팀워크, 기획 및 조직력, 책임감, 고객 중심 자세, 창의성,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헌신, 기술적 인식 모두 다 필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근무를 한다 해도 혹은 대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정말 내 마음 같진 않잖아요.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좀 더 많이 이해하려 하고 또 포용하려는 자세가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발표였고요.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턴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있을까요? FAO 인턴이 주로 맡게 되는 업무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춰보자면 리서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고 또 유엔은 특성상 국제 회의나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턴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제기구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유엔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조언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유엔 자체가 아름아름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컨설턴트 같은 경우 나중에 커리어를 위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시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농업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FAO 등 농업 분야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역시도 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팀도 있고요. 또 ICT 팀도 있고요. 또 저희는 출장이 잦다 보니 여행이나 비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행정팀도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꼭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기구 본부와 지역 국가사무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직무에도 차이가 있나요? 저는 공교롭게도 본부, 그다음에 지역사무소, 그다음에 국가사무소 모두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본부는 이제 보다 글로벌 레벨에서의 시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구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 사무소와 국가사무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밑에 지역 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와 국가사무소의 중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가 우선시하는 우리의 기구 자체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국가사무소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국가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나 기구의 목표나 활동이 수혜자들과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석사와 인턴십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제기구 진출하려면 석사는 필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석사학위가 없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다 석사까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게 석사여서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사를 먼저 하는 것과 실무적인 경험을 먼저 쌓는 것에 있어서 석사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두고 좀 더 인턴십보다 좀 더 나은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험을 좀 쌓다가 석사를 조금 늦게 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또 일을 하면서 쌓였던 데이터와 인맥들의 소스를 잘 활용해서 석사 논문을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어떤 것을 먼저 하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제기구 진출이 마냥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언젠가 이 분야에서 함께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임윤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FAO 아태지역사무소 임윤슬 YPO의 생생한 진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WFP 한국사무소 김민수 인사재무 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민수 팀장님은 사기업, NGO 등 다양한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UN 세계식량계획 재무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에도 이렇게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강의는 UN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엔트리 레벨부터 그 다음에 미들 레벨, 그렇게 이제 국제기구 진출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커리어, 경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저희 UN 세계식량계획 기구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FP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구는 로마에 이제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체 한 23,000명의 직원들이 전 세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7%의 직원들이 저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한 1,700개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제 협조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정부, 그 다음에 기업 파트너, 그 다음에 재단 같은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구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발적 공여금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정부 쪽에서 오는 기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재단, 그 다음에 개인 모금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5일 중에 이제 하루를 떼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123개가 넘는 이제 국가에서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00개 이제 저희 WFP 트럭이 저희 식량을 이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제 맨데이트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기구의 본질적인 목적, 긴급구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자연재해나 분쟁 이런 데서 이제 긴급구호가 발생을 하면 일단 가장 먼저 72시간 내에 그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 다른 뭐 NGO라든지 다른 유엔 기구들이 일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저희 캐치프라이즈의 Saving Live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anging Lives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의 다양한 영양 증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재해가 왔을 때 좀 회복력 증진 사업들을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구호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이제 휴머니테리언 워크를 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냥 이제 두서없이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판에 이제 코디네이션 이제 역할을 각자 갖고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WFP 경우는 이 코디네이팅 리스판스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저희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푸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FAO랑 함께 이제 코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긴급구호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로지스틱
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식량뿐만 아니라 뭐 의약품, 뭐 백신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곳까지 이제 수송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그러한 로지스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IT의 이제 선두 기관으로서 이머전시 텔레커뮤니케이션도 저희가 요 코디네이션 리스폰스에서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리 현장이라도 저희가 이제 IT 없이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이제는 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위성이라든지 많은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을 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이런 뭐 인터넷망,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유엔 기구나 NGO들이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이네이블러 역할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FP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다. 그 다음에 WFP가 없으면 저희가 뭐 긴급 구호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위기 상황과 이제 WFP 대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현재 2024년 현재 이제 총 72개국에서 3억 9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에 이제 직면해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3,720만 명이 47개국에서 좀 더 심각한 식량 불안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비상 또는 그 이상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저희는 이제 식량 현금 및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량 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어린이와 임산부, 그 다음에 수유부가 됩니다. 그러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 이제 올해에는 1억 4,200만 명 정도에게 저희가 도움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급성 식량 위기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인포그래픽처럼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코로나 확산 전에도 1억 3,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급성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위기에 처한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이제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나서 이제 벌써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좀 이제 가물가물해졌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로 이제 3억 명을 이제 돌파를 하고 올해는 이제 3억 900만 명 정도가 이제 급성 식량 위기에 이제 처한 인구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1억 4,200만 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러한 규모의 수혜자에게 도달을 하려고 저희가 2024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현장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다면 요거 이제 저희 이제 커리어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제 뭐 세계 식량 위기라든지 다양한 이제 SDG2 관련된 내용이나 WFP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양한 SNS 채널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홍보 목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보 제공 목적도 있어서 혹시 이제 국제기구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제 팔로우 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WFP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유엔 기구 이제 진출하는 이제 전반적인 채널이나 방법 등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자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전공이나 이제 준비하시고 있는 뭐 이제 지식 같은 것들이 이제 유엔에 들어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드리는 답변은 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기구라고 해서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그냥 이제 근무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뭐 다른 기업이나 정부나 뭐 재단 에서 하는 그 업무 영역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각 유엔 기구마다 맨데이트이 다르고 이제 탄생된 배경이 많이 달라가지고 약간 기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이 티메틱 에어리아 플러스 그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하려고 하는 이제 백오피스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라든지 구매, 조달, 그다음에 뭐 회계, 그다음에 인사, 뭐 그다음에 뭐 저희 한국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파트너십 업무들은 모든 기구에서 이제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시든 어떠한 지금 뭐 지식적인 뭐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든 당연히 유엔 기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WFP뿐만 아니라 뭐 그 유엔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유엔 패밀리라고 해서 그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한망라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맵처럼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유엔 기구가 이제 사람의 삶에 이제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사람의 삶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것이든 저희가 이제 필요한 펑셔널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이제 뭐 이제 조언 드리는 거는, 먼저 뭐 항상 그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본인한테 되게 물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거를 향후 이제 5년, 10년, 그 다음에 뭐 은퇴할 때까지 이 업무를 하는데 후회 없겠다 라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영역이라면 거기서 이제 준비가 되신 다음에는 유엔 기구에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WFP 안에서 어떠한 다양한 경력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WFP 커리어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P라고 부르는 인터내셔널 프로페셔널에 대한 이제 공석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O 프로그램도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석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쇼텀 컨설턴트 포지션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이나 발룬티어, 그 다음에 WFP 저희 한국 사무소에서 올리는 그러한 공석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기회들을 찾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외교부 쪽에서 이제 펀딩을 받은 포지션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JPO, 그 다음에 UNV도 있는데, UNV도 이제 뭐 전문 UNV가 있고 이제 유스가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그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 인턴십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본인들의 인턴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이카나 이렇게 같이 조인트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공고를 낼 때 여기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게시판을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거기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석 정보라고 뭐 P 뭐 2부터 D2까지 이제 다양한 공석 정보도 외교부에서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시니어 포지션이어가지고 지금 막 국제기구에 관심 갖게 되신 여러분한테는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도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이제 KMCO, 이제 다자 협력 전문가라고 각 유엔 기구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현장에 파견하고 있는 KMCO가 있어요. 요 포지션의 목적은 약간 좀 이제 또 미들 레벨이어서 조금 경력과 이제 학력 수준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WFP에서도 이제 코이카랑 이제 협력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KMCO의 요 뭐 수요나 실제 채용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에서 하는 UMV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또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단도 있는데, 이게 아마, 아무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많은 기회들이 이제 일정 수준의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해외, 국제 개발에 이제 처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나는 아직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무런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봉사단일 것 같아요. 해외에 파견해서 이제 각국 정부라든지 뭐 현지 NGO라든지 다양한 기구들과 그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쪽 이제 국제 개발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봉사단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 엔트리 레벨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떠한 UN 진출 기회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요 슬라이드는 진짜 인턴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턴에도 이제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 WFP에서는 WFP에서 이제 스티펀드라고 하는 일정 소액의 이제 자금?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뭐 지원을 해주는 WFP에서 지원을 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 요 인턴십에는 일단 이제 지원 요건은 일단은 학부 2년을 이제 마치셔야 되고, 그래서 학부나 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지 6개월 미만이신 분이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 스킬인데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탤런트, 그다음에 약간 프로액티브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가중치를 주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영어라든지 그 듀티 스테이션 뭐 부임지에서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가산점도 분명히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유엔 기구에서 이제 자체 제공하는 인턴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요것도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채용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일리지빌리티가 뭐 학부생, 대학원생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돼 있는 분들 보면은 뭐 해외 유수의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시고 뭐 경력도 사실 뭐 대학 끝나고 대학원 하기 전에 뭐 또 경력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인턴십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외부 공고가 나가지고 인턴십에 지원을 하셔서 되실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 하지만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사무소에서 이제 외부 파트너분들의 이제 기관에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의 경우는 YP 서울시 이제 인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도 이제 점차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서 뭐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엔트리 레벨에서 가장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러한 채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UN 발룬티어인데요. UN 발룬티어가 한국어로 했을 때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좀 레벨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이제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이제 코이카 대학생 UMV, 여기서는 나이 제한은 뭐 18세부터 29세,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재학 중이거나 갓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장이 돼서 1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기존에 뭐 봉사 단원이라든지 봉사 단원 경험이라든지 또는 인턴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뽑을 때 조금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준비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엔트리 레벨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청년 봉사단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나이 제한이 뭐 23세부터 29세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부생,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만의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문 봉사단이라고 하는데,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실제 이제 정규 UMV이긴 하죠. 그래서 요 정규 UMV 프로그램에는 이제 25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V 같은 경우는 이제 펀딩만 된다면 1년 플러스 1년 해가지고 총 2년까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상황에 맞춰서 이 각자의 이제 엔트리 레벨에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UMV를 통해서 UN 기구에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UN 기구 진출에 대해서 별다른 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했을 때, 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 지점에서 최대한 빨리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서 이 UN 기구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팁 아닌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턴십이라든지, 또는 인턴십도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 사무소, 이제 유엔의 한국 주재 사무소에 있는 다양한 뭐 자원봉사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뭐 정말 이제 개발봉사단으로 처음에 이제 현장 경험을 먼저 하시거나 해서 거기서 이제 UN 기구들의 분들과 파트너십 같은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먼저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서 UN 기구에 발을 들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JPO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JPO 프로그램들은 뭐 아직 이제 여기 이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제 본인이 지원 연령에 있으면 다 한번 지원해 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기구 진출을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는 그 직위가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프로페셔널일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P2부터 뭐 D2까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유엔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P나 이제 D 이제 직급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JPO 출신이더라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정부에서도 JP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P 레벨의 직원들은 JPO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기구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P 레벨의 커리어 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JPO 프로그램을 좀 미리부터 준비해서 본인이 나이가 차기까지 잘 성공해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의 안내는 사실은 외교부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외교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의 이제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다는 그 기체 아래서 굉장히 요 티어도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한번 뭐 요 강의 끝나고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뭐 선발 절차도 국제기구 인사센터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공고가 나요. 사이트에 공고가 나면은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CV나 커버레터 당연히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레터에서도 뭐 이제 혹시 이걸 또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도 기업 지원했을 때 뭐라고 하죠? 그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쓰는 것처럼 뭐 이제 자기는 뭐 이남 일녀중 뭐 장남이고 책임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영미계 외국계 기업에서도 커버레터 쓸 때도 그런 부분은 빼고 저희한테 지원하실 때도 커버레터에서 그런 것들은 뺍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뭐 어떻게 말하면 좀 드라이하게 뭐 이런 포지션도 이렇게 받고 이런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이러한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들을 분리 포인트로 땅땅땅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뭐 외부에 링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내가 쓴 뭐 영문 프로포절이 있다, 또는 내가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만들었던 뭐 대시보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링크로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게 봐주시면 돼요. 이 커버레터 레주메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HR이나 리크루터 또는 하이어링 매니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면 되게 CV나 커버레터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리 포인트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sincerely 이름, 서명 해서 하면 커버레터는 끝입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3년 5년 차 미만이시면 다 한 페이지로 끝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작성해서 이제 그 커리어 사이트에 가서 요 공고 클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될 텐데, 이게 여기서 또 되게 또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CV나 커버레터를 해서 다 썼는데도 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직무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학력이라든지 이걸 또 다 일일이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거 좀 귀찮은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오탈자 없이,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정확하게 본인이 그 어태치한 CV랑 커버레터랑 다르지 않게, 다른 정보 쓰지 않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공고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스크리닝 퀘스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리닝 퀘스천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분야의 몇 년의 직무 경력, 또는 주관식일 때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본인이 이러한 포지션에 있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할지, 이렇게 스크리닝 퀘스천이 있는데 거기서 노나 또는 이렇게 커멘트에서 주관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이런 부분은 되게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쓰실 거면 그 공고는 이제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스크리닝 퀘스천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요 필터링 될 때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disqualify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뽑는 분에 따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니까 스크리닝 퀘스처닝은 본인이 자신 있다면 웬만하면 yes로 답을 해주시고, 아무리 좀 과장을 하고 아무리 스트레치돼 해가지고 쓴다고 했을 때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그 지원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V 스크리닝이 끝나고요. 그러면은 숏 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어세스먼트를 할 거예요. 요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이제 필기를 보게 돼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메일로 이러한 직무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받거나 이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시스템 플랫폼들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이제 플랫폼에 로그인 하라고 해가지고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이제 주관식 시험을 치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안내를 줄 거예요. 여기에서 하면은 다른 창을 띄우는 것도 이제 그 경고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이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올 텐데 그거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 봤는데도 본인이 그 인스트럭션 바깥으로 다른 창을 실수로 봤다거나, 또는 다른 데를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하면은 감점 요인이거나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보시기 전에는 그 인스트럭션 나온 대로 정말 유념하시고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도 사실은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는데, 보통 마지막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성 면접이에요. 그래서 CBT라고 하는데,
CBI라고 하죠. CBI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테크니컬한 것들을 또 한번 이제 면접으로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컴피턴스 베이스드 인터뷰라고 하는 CBI를 보게 됩니다. 주로 생각하시는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구글에 CBI, 컴피턴스 베이스드 인터뷰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되게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컴피턴스 베이스드 인터뷰는 어떠한 이제 상황을 줘요. 이것도 이제 이론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주고 이 지원자의 과거 경험이 어땠는지를 보고 그것들 가지고 현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지를 이제 유추하는 것들이 이제 인터뷰 때는 가장 좋은 지원자를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요 CBI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자들이 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단답형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사실은 미리 좀 스토리들을 몇 개 생각해 놓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경험을 본인이 했고, 본인이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판단을 했고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를 보여주시고, 말로 해주시고 스토리를, 그 다음에 이러한 본인이 했던 액션, 행동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인터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인터뷰 스킬은 사실은 여기 보시는 분들이 국제 기구만 막 파실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사기업이라든지 다른 NGO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 보실 때도 항상 요렇게 스토리로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하고 레퍼런스 체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잡 오퍼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잡 오퍼 중에 이제 레퍼런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것도 이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개인적으로 이제 MBTI를 믿는 건 아니지만 I 성향으로서 레퍼런스도 굉장히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시던, 지금 어떤 이제 인턴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건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국제기구에 들어오신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막 다 잘하시고도 레퍼런스에서 없거나, 또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부정적인 레퍼런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있으면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저희가 쉽게 잡 오퍼를 못 드려요. 오히려 후순위자한테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레퍼런스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또는 이제 매니저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1년 이상 동안 옆에서 두고 계셨던 분이 굉장히 좀 나쁜 평가를 준다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중에 곳에서 굉장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조직에서는 항상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은 이제 좀 접어두고, 그래도 본인의 좀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이 기구가 나가도 본인한테 좀 좋은 평가를 주실 수 있는 분들하고 좋은 네트워킹,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직무마다 달라요. 포지션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요것들을 이제 최소 요건이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경력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그 포지션에 관련된 유관 분야의 학사, 석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은 이제 관련 분야의 경험, 또 그리고 유엔과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 사업,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굉장히 에셋으로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당연히 이제 영어는 유창하게 하셔야 되고,
예, 정말 이거 영어 쪽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모든 업무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제안서, 보고서 쓰는 것들은 영어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영어를 꼭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언어는 좀 이제 그 지오그래픽 그 지역적인 안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아프리카 쪽 가시는 분, 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불어를 이제 프랑스어를 좀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중남미 쪽에 가시면은 당연히 이제 스페인어, 그다음에 그 중동 쪽은 그 아랍어. 그다음에 저희가 뭐 러시아 쪽은 아니지만 러시아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국가들에서도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하시면 러시아의 언어를 해주시면 그쪽으로 파견되는데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만 잘해서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풀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2 외국어를 이제 영어 이상으로 영어를 일단 해놓고 제2 외국어를 하시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그 풀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드 스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도 이제 직무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 뭐 재무, 뭐 회계를 하시는 분, IT 쪽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나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강점이 있다. 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엔트리 레벨이건 미드 레벨이건 시니어 레벨이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좀 이제 좀 제너럴한 포지션 그런 데는 이제 좀 소프트 스킬 본인이 뭐 되게 좋은 팀 플레이어다, 좋은 리더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 좋긴 한데 사실 문서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 뭐 인터뷰 때 보여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 학부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제기구가 한국에 갖고 있는 사무소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한국 사무소들에서 이제 다양한 인턴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저희가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이카 YP, 그 다음에 뭐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국제기구 이제 인턴,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들 같이 그러한 인턴십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은 엔트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WFP 이제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올해까지 보니까 수십 명의 인턴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 사무소를 거쳐 갔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인턴십분 이제 거쳐 가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업데이트를 주시는데 대부분 되게 뭐 비슷한 유관 활동에서 굉장히 잘 본인의 커리어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시고 뭐 다시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걸 가실 수도 있고 또는 UMV나 또는 그 KMCO처럼 이렇게 이 경력개발 사다리를 잘 타가지고 국제기구에 진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으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턴십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인턴십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인턴십도 당연히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아예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봉사단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돌린 경험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인턴십 뽑을 때 되게 좋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모의 유행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유엔 기구들 뭐 WFP가 뭐 하는 기구인지는 좀 알고 오시는구나 라는 꼭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엔 모의 유행 같은 것도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대학교 학부 졸업 예정자입니다. WFP 인턴 채용 시 대학원 1년 이상 재학 요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국제기구에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현실에서 이제 직접 일하고 보니까 대부분은 진짜 대학원을 이미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학원을 하고 대학원 근무를 했대. 대학원 수료를 하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학력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심해져서
인턴도, 인턴도 대학원 갓 졸업하신 분들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년 미만 다른 데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원 1년 이상 재학이라는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인턴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2년만 수료를 하시고 대학생 재학, 대학원 재학 또는 학부 대학원 또는 졸업한 지 6개월 미만이면 다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하셔서 이제 인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본인이 취보는 하셔야 돼요. 취업 보기에는 그냥 일상처럼 이제 진행을 하셔서 본인의 전공과 하고 싶은 거에 유관된 거에 이 업무 경력은 레주메에 계속 쌓아 나가시면서 국제기구도 동시에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국제기구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어서, 만약에 본인이 학부 졸업 예정자니까 지금 내가 국제기구 엔트리 포인트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인턴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근데 지원만 하시고 안 되면 나 놀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계속 다른 뭐 기업이라든지 NGO라든지 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이제 쌓아 나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춘 엔트리 포인트의 국제기구 포지션에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조금 좀 이제 답변이 좀 중간에 샜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 또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중간 단계 언제 해야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좀 업무 경험을 최소 3년 하고서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배우는 것도 더 많거든요.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학부 졸업하고 바로 또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좀 사정이나 여건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경력이 없는 인턴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무소들이니까, 유행인의 한국 사무소들이니까 주로 파트너십 업무들을 많이 하세요. 펀드레이징 파트너십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리에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WFP 본부, 그 다음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이제 국가사무소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도너들이 있는 거죠. 정부, 막 그러니까 외교부, 농림부, 환경부, 뭐 기재부, 국회 등등등이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서 이제 연락을,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드리려면 당연히 영어랑 한국어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문서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요청을 이쪽에 넘기던 또는 도너나 파트너들의 요청을 현장으로 넘기건, 이 중간에서 해야 될 거는 영어랑 한국어를 잘 하셔서 번역을 하시는 게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한 직무를 맡게 되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 영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뭐 굉장히 팀원으로서 조금 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턴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인트로버트라고 해도 여기서 좌절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역량은 인터뷰 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인터뷰 때만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래도 나는 너무 이렇게 뭐 소극적이고 뭐가 뭐 일이 막 터져도 가만히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도 그 인터뷰 한 30분, 40분만큼만은 조금 좀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지원자분들만을 위한 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국제기구 간 인사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하셨는데 뭐 생각보다는 아니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WFP 직원이면 WFP 직원이고, 만약에 유니세프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HR 그거 중에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기구끼리 뭐 대여해주고 이런 거 있긴 하거든요. 뭐 론처럼 하고 뭐 세컨드먼트 해가지고 뭐 파견하고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이제 정식으로 WFP 직원이고 아닌데 나 이제 그만하고 유니세프 갈래 하면 WFP 퇴사하고 유니세프 지원하셔서 가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되고요. 국제기구의 이제 경력을 이제 레주메에 쓰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공석을 지원할 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P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커리어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JPO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JPO가 유일한 통로는 아닌데
패스웨이 투 B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분들은 이제 국적을 막론하고 되게 JPO 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JPO에서 와서 아무래도 이제 각국 정부에서도 국제기구에 이제 각 그 내셔널 그 국적자들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려고 하는 게 각국 외교부 정부의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JPO를 하시면 그때부터 그 기구에서도 이제 관리 이제 JPO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분들이 계속 국제기구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게 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JPO를 이제 꼭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외에 이제 피급을 하시려면은 진짜 첫 번째는 이제 정말 이제 엑스터널 캔디데이트로 이제 P급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HR 매뉴얼상으로 뭔가 이제 수요가 생겨가지고 P급에 이제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도 P급들이 많기 때문에 리어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부임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대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상인데 이분들도 항상 지원자가 더 많거든요. P급이 더 포스트보다 지원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리어사이먼트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P급들이 먼저 오고를 할 테고, 근데 이분 중에서도 또 적격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일단 WFP 같은 경우는 로스터가 있습니다. 로스터가 뭐 컨설턴트던 저희 뭐 내셔널 오피서 이제 픽스텀이건 이제 근무를 몇 년 하신 분들은 각가의 분야에서 저희는 피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스터에 먼저 등록해놔서 혹시 P급의 베이컨시가 이제 리어사이먼트가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있는 공석이 있으면 이 로스터 분들이 한번 또 지원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외부 공고가 나오는 건데, 외부 공고 나올 때도 내부에서 하도 뭐 유수의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뭐 내정자까지는 아니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뭐 정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MV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하면서 내부에서 인정받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정자가 본인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네, 지금까지 WFP 기구의 비전, 사업, 그리고 진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국제기구 진출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WFP 한국사무소 김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루트로 국제기구에 진출한 FAO, WFP 담당관을 만나봤는데요.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제기구 진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